계속해서 약한 자를 죽여갈 거야. 나는 중간쯤이라고 사람일 줄 알아? 그들이 다 죽고 나면 날 죽이러 올 거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구를 편들면, 약자를 편들면, 그러면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도리가 되고 정의가 되면 내가 약자일 때 강자한테 당하면 누군가 날 위해 싸워주겠지. 그런데 내가, 당신이, 우리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을 지키면서 약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당신이 당하는 불이익을 누가 당신을 위해 싸워주겠냐고. 우리는 통진당을 싫어해. 아니, 나는 통진당을 싫어해. 내가 2012년만 생각하면, 그 통진당 때문에 총선 망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나는 통진당 지지자가 고소 고발을 해서 내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 맞아, 씨발. 그것도 기억났어. 나는 통진당 후보가 나를 고소 고발을 해서 내가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야. 그런 내가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얼마나 속으로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통진당 후보한테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내가 그 추운 겨울에, 2012년 겨울에 3개월 동안을 그 얼음물에 발 씻으면서 발이 잘라지는 줄 알았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내가 그 고생을 하고 내 사랑하는 딸하고 헤어져서 3개월을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그랬던 내가 통진당 해산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지 정권이 그걸 결정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내가 비겁한 거야? 그게 내가 비겁한 거야? 싫어해. 나 통진당 싫어. 이가 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왜 비겁해? 씨발놈들아. 아이씨. 어떤 사람이랑 밤새도록 논쟁을 했어. 그 미국의 퍼거슨 시위 얘기를 하면서 그 퍼거슨 시위에 이제 내가 표현을 할 때 미국의 경찰들이 그 10대 청년들을 쏴 죽인 거, 그러니까 그 10대 청년들을 죽인 문제로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퍼거슨은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 뉴욕에서 목 졸려 죽인 애도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흑인 청년 둘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들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어떤 흑인이 백인 경찰 둘을 죽였다며. 그러면서 이 흑인이 그 SNS에다가 자기가 뭐 형제들의 복수를 할 거다. 그렇게 SNS를 남겼대. 그리고 죄 없는 백인 경찰 둘을 쏴 죽이고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좀 난리가 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죄 없는 형사가 죽었다라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야.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흑인이 그 백인을 쐈어. 그건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이에요. 죄 없는 백인을 쏜 거는 정말 잘못한 일이죠. 그리고 그 흑인들, 이 퍼거슨 시에서 있었던 브라운이나 그 다음에 뉴욕에서 죽은 또 하나의 청년이나 그게 누구였냐 이름이. 그 둘 다 죄 없는 애들이 아니야. 문제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 상황이 백인들이 그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을까? 진실을 몰라서? 그 흑인이 정말 죄 없는 에릭 가너. 에릭 가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브라운하고 이 두 명인데 이 가너하고 브라운이라는 둘이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무슨 도둑질을 하고 경찰의 지시를 어겼어. 그래서 경찰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야. 그걸 미국 국민들이 몰라서 수만 명이 나왔을까? 뉴욕 시민들이, 아니 뉴욕에 몰려든 그 수만 명의 시위대가 그걸 몰라서 나왔겠냐고.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단 하나야. 국가 권력이 남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오남용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브라운이 죄가 없고 에릭 가너가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아이들일지라도 10대이고 그 무장하지 않은 10대들이 둘이 죽었다. 얘네들이 죽음으로 갔던 건 그들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니? 라고 점검하라는 거야. 국가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수만 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 없는 백인 둘이 죽인 흑인은 잘했냐? 나는 잘못한 거라고 봐.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공멸을 낳기 때문에 복수는 좋은 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 백인은 왜 죽었을까요? 그 백인 형사들은 흑인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백인 경찰이 흑인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자, 미국에서 오바마가 주장했던 게 뭐야? 총기 규제였죠? 미국 국민 65%가 총기 규제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왜? 백인 공화당 국회의원들과 그 유대계 자본이 만든 무기산업자들이 총기 규제를 반대한 거 아니야. 결국 그 백인 경찰 둘을 죽인 건 흑인의 손을 빌어서 백인 무기사업자들이 죽인 거라고 봐요. 미국의 총기 규제가 오바마의 주장처럼 됐다면 그 흑인이 무슨 수로 총을 구했겠어? 무슨 수로 총을 구해서 백인을 죽이겠냐고. 그러니 나는 그 백인 경찰 둘을 죽인 흑인은 결국 백인 무기사업자들이 죽인 거라고 봐요. 미국에서 일찌감치 무기 규제를 했다면, 총기 규제를 했다면 백인 경찰이 왜 흑인이 쏜 총에 맞아 죽겠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국가 권력의 오남용이야. 박근혜와 그 박근혜의 십상시가 지금 모여 앉아서 국가 권력을 오용, 잘못 쓰고 남용, 넘치게 쓰고 있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나는 미국의 뉴욕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하면서 기가 막혔어. 죄 없는 애들도 아니고 물건 담배를 훔치거나 또는 도둑질을 한 좀도둑이야. 좀도둑질을 했던 10대 청소년 아이들 둘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말을 안 듣고 댐비다 죽은 사건이야. 그런데 수만 명의 뉴욕 시민이 거리로 나왔어. 왜일까? 왜? 그런데 대한민국은 죄 없는 250명의 고등학생이 죽었어. 그런데 그 애들의 부모를 욕해. 왜일까? 우리나라에서는 250명의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다고 수만 명의 시민이 나와서 행진했나? 안 했잖아. 도리어 수만 명의 시민이 행진해야 될 때 수천 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그 가족들을 모욕하고 죽은 희생자들을 비난하면서 온갖 쌍욕을 하고 씨발 오뎅이 맛있겠다는 둥 개새끼들. 그런 것들이 흑인이 마땅히 죽었어야 됐다고 글 써. 백인들이 뭘 잘못했냐고 글 써. 자, 올해 사자성어가 지록위마래죠. 그 지록위마 이야기 오늘 아침에 들으셨어요? 이 아줌마 왜 혼자 열폭해요? 아, 그러게 말이야. 지록위마라는 말이 뭐야? 어느 환관이 권력이 너무 센 환관이 사슴을 갖다 놓고 얘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대신들 앞에서. 그러자 왕이 야, 걔가 사슴이지 왜 말이냐? 그러면서 대신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대신들이 뭐라 했어?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뭐야? 왕을 능가하는 황관의 권력. 그걸 얘기한 게 지록위마 아니야. 그게 지록위마의 본뜻이 그거라며. 진실을 가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록위마 고사성어가 나온 이유가 환관이 왕을 능멸하기 위해서 관료들 앞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왕이 이게 사슴이지 왜 말이냐라고 저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관료들한테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물어봤더니 다 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록 위마란 말이 생겼대. 이게 지금 교수들이 뽑은 우리나라에 딱 맞는 사자성어라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어? 이게 뭘 의미할까? 결국 십상시의 권력이 박근혜보다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십상시의 권력이 박근혜보다 세서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지록위마라고 얘기하는 그 환관이 김모 씨일까 정모 씨일까? 그 부분이 궁금한 거지. 과연 그 환관이 김환관인가 정환관인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야. 난 누구 특정인을 얘기한 적은 없어. 내가 뭐 특정한 인간을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야. 아니면 박환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도대체 저기 사슴더러 말이라고 우기고 있는 환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예. 그러면서 이번에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문희상 사태, 문희상의 처남 이야기, 그거 기억나요? 문희상이라는 새정연 당대표가 지난주였죠. 내 미국에 있을 때였어. 지난주에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했잖아. 신중해야 된다. 이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했어. 새정연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도, 물론 인재근 의원이 통진당 반대하는 활동을 했지만 다 개무시하다가 그 당 대표로서 김한길 안철수는 뭐 빨리 해산하길 바라는 분위기였고, 그 뒤로도 무슨 비대위장이나 무슨 높은 최고위원들 중에 한마디도 말 안 했어. 불똥 튈까봐. 그런데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마디를 했어. 통진당 해산을 강행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자 터진 게 뭐야? 문희상 처남 사건. 그러면서 문희상의 처남이 소위 그 한진 기업인가에 그 2004년에 들어가서 별일 없었어? 나 치킨 시켜줘. 지금 말고 좀 이따가. 그래. 엄마 왜? 아니야. 사랑해서 그러지. 또 치킨 시켜달래. 왜? 엄마 왜? 사랑해. 하여튼 한진그룹에 가가지고 2004년부터 8년 동안 8억인가를 받았다는 거야. 일도 안 하고. 한진에 취직이 돼서 그거를 이제 문희상이 인정을 했더만 자기가 처남에 취업 부탁을 한 게 맞다. 그래서 그 한진그룹에 8년 동안 8억 원의 돈을 받은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돼. 누구는 7년 동안 9억이다. 누구는 9년 동안 7억이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그 문희상 처남 사건 몰랐을까요? 쟤네들이 몰랐을까? 문희상 처남이 2004년부터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야. 10년 전에 취업해서 8년 동안 8억 원을 받아 챙길 때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아는 거죠.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럴 때 터트리는 거야.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왜 이상하게 그 새정연에서 뭔가 주요한 위치에 앉으면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우리 편에서 서서 싸울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일단 걔네들이랑 밀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바뀌는 거. 이상했잖아. 응?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우리를 위해 싸울 것처럼, 우리 편이 돼서 싸울 것처럼 당당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단판 지으러 갔다가 나오면 애들이 돌변해가지고 막 유족들더러 받아들이라 그러고, 유족들한테 받아들여라, 유족들더러 협상을 인정해라. 딱 느낌이 오잖아. 왜 그런지. 뭐냐 하면 결국은 모든 정치인들이 약점이 있다는 거야.
모든 정치인들한테 그런 약점 하나씩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 앉으면 까는 거지. 너 우리 말 들을래? 어쩔래? 나를 국정원이 왜 잡아가? 내가 국정원 고소했다니까. 지들이 뭘 잘했다고 날 잡아가?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사찰팀이라는 게 있잖아. 정치인 사찰팀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어.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정치인들의 비리를 잡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의 비리를 가지고 결정적일 때 그걸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찰팀이 나쁜 거야. 그 나쁜 걸 이명박 때부터 운영한 거 아니야. 이명박 때부터 총리실 산하에 그 민간인 사찰팀을 두고 그 고위 정치인들의 뒷조사를 하고 그래서 약점을 쥐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 어? 그런 거라는 거지. 민간인 사찰팀이 그런 용도라는 거죠. 물론 자 이러면 뭐 다 똑같은 놈들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궁금한 거 아니 문희상 처남 얘기는 그렇게 떠드는 언론이 김무성 딸 얘기는 왜 안 하냐? 문희상 처남의 불법 취업 얘기는 그렇게 떠들면서 왜 김무성 딸 얘기는 안 하냐? 김무성 딸 수원대 교수 되는 과정 문제 있다. 그거 밝혀진 거 아니야? 김무성 딸 저 교수 되는 과정에 뭔가 문제 있었다라고 이미 얘기 나왔더만. 그거는 왜 침묵해? 응? 아니 싫은데 왜 와? 여기서 관심 받고 싶어? 아우 진짜 웃기는 잡종들이야. 아니 싫다면서 왜 와서 시비 걸고 그래?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 홍준표 처조카도 뭐 그런 게 있어? 홍준표 처조카에게도 그런 불법 취업 얘기가 있어요? 무슨 무죄야 무죄는 제대로 수사도 안 했지. 김무성 딸 교수 수원대 교수 문제 그거 상당히 의혹인데 그냥 덮고 넘어간 거 아니야. 지네들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불법 취업 얘기 아니 국회의사당에서 지들끼리 불법으로 취업 청탁하고 그런 거 사진으로 찍힌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건 언론에서 안 떠들어? 왜 언론에서 안 떠들어? 얘네들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약간 또 멍청하잖아. 우리 국민들이 물론 멍청한 국민이 있잖아. 여당에서 다수가 잘못하고 야당이 한 명 잘못하면 싸잡아서 욕하는 등신들. 그게 걔네들 타겟 아니야. 여당에서 더 많은 수가 여당의 5명이 비리야. 야당의 2명이 비리야. 그런데 이걸 싸잡아서 욕을 해. 그게 왜 싸잡아 같은 놈이야. 연하야나 왜 똑같다고 얘기해.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등신들이 걔네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망치 부인은 문희상의 불법 그 취업 청탁에 대해서 잘했다는 거냐? 난 잘했다는 생각 안 해요. 그게 부당했고 잘못이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8년 만에 터트린 이유가 뭐겠어? 8년 만에 터트린 이유. 이 통진당 해산을 위해서 그게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을 엉뚱한 걸로 공격하는 거 아니야. 10년 전에 그 취업했다가 이미 8년 전에 그만둔 사건이야. 그걸 왜 이제 와서 터뜨리냐고. 아니 이게 취업한 연도가 2004년이에요. 2004년부터 8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만뒀다고. 이미 그만둔 지 몇 년 된 사건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공격을 하는 거야. 왜? 통진당 해산 청구가 잘못됐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잘못되는 거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엉뚱한 과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을 찍어내리는 거야. 정말 비겁하고 더러운 방식의 정치인 거죠.
어이 드랜드코 뻥까지 말어. 무슨 소송 판결문에서 뭐 알려졌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너 같은 애들이 바로 걔네들의 타겟이 되는 거야. 그 뉴스의 전후 행간을 봐봐. 문희상이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비판했다란 얘기 나온 다음날 터진 게 다음 날인가 터진 게 천암 사건이야. 아니 그 판결문이 나올 정도면 이보세요. 판결문이 나올 정도면 이미 재판에서 왔다 갔다 한 사건이야. 어? 아니 누가 팩트가 아니래? 고도로 물타기 하고 싶은 모양인데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 그게 판결문에 나오려면 이미 재판 과정에서 몇 년 동안은 나온 이야기라고. 몇 년 동안 나왔던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겠냐고. 어? 결국 문희상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한 첫 번째 지도자가 되니까 그래서 나온 거라고. 어? 아, 쟤 원래 종박이야? 천암과 그리고 그게 그 문희상하고 천암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더만. 어? 그 뭐예요?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이 하여튼 웃기는 내용이야. 그게 뭐 문희상이랑 천암이랑 뭐 사이가 좋고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땅콩 이야기 끝에 얹어 나왔다. 뻥까지 말어. 지금 너네 목표는 그거 아니야. 통진당 해산 비판했기 때문에 보복한 거잖아. 어디서 지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판결문이 나오려고 그러면 벌써 몇 년 동안 떠들었어야지. 왜 이제까지 침묵하다가 이제서 떠들어. 뻥까고 자빠졌어. 그러면서 나는 문희상 천암 문제가 단순히 문희상 문제로 나온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통진당 해산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고 봐. 문희상 천암에 대한 문제를 터뜨린 건 난 두 가지 카드라고 보는데, 하나는 통진당 해산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공격 요소라면, 또 하나는 문재인을 노린 거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나마 이 당원 여론이 문재인에게 유리한 게 나온 거 아니야? 나는 문재인에게 유리하다고 나온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하고 문희상하고를 친노로 묶어서 같이 공격하려는 자들이 이걸 터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터트린 뉴스가 아닐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 예. 하여튼 뭐 그게 그런 목적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 문희상 천암 건을 뭐 갑자기 또 항구령이 내렸다며? 문희상 천암 사건을 확대시키지 마라. 그렇게 함구령이 내렸다는 거야. 그 함구령을 김무성이 내렸다지? 김무성이 문희상 천암 건을 뭐 크게 터트리지 마라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다는데, 뭐 문희상 천암 건이 터지면 자기 딸 얘기 다시 나올까봐 그래서 그랬겠지. 아니면 지금 지금 저축해놨다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이 혹시라도 당대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터트려라라고 계산을 했거나, 뭔가 노림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 매일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번 지는 이유.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왜 매번 지느냐, 뭐 때문에 지느냐 하면,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요, 자칭 진보, 소위 자칭 진보 세력들의 문제는 적을 너무 간과한다는 거야. 적을 너무 간과해. 새누리당을 너무 개무시하는 거야. 걔네들이 볼 때는 새누리당이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완전히 개막장처럼 구니까 그냥 개막장의 수준 이하로 보는 거야. 그런데 쟤네들은 움직일 때 철저히 심리학 전문가들, 정신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움직여. 쟤네들의 선거 기획을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새정년처럼 무슨 무능한 당직자들이 선거 기획자 하는 게 아니라, 쟤네 선거 기획은
광고 전문가가 해. 어? 새누리 선거 전문가가 광고 전문가야. 이 광고 전문가가 뭐 했던 애냐? 옛날에 그 왜 폴더형 휴대폰 나왔을 때 왜 아니야 그 폴더형 아니었나? 그 하여튼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뭐 묘한 여자애 하나를 내세워서 TTL 광고 그 뭔지 모르는 이상한 광고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던 광고가 있었어. 그 광고를 만들었던 광고 전문가야. 걔한테 선거의 전략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광고 전문가는 이 정당이 그 약속을 선거 공약을 지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그 실제로 안 좋은 기계인데 좋은 것처럼 팔잖아 광고쟁이들이. 솔직히 얘기해갖고 휴대폰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 얼마나 어이없는 휴대폰이 최고의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게 광고쟁이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광고쟁이한테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을 전면 맡긴 거야. 그래서 빨간색 새누리당이 나오게 된 거고 빨간색 새누리당이 이제까지 선거를 하면서 얘가 계속 이기는 거야. 계속 이기는 이유가 뭐냐? 광고 전문가가 하기 때문이야. 정치적인 계산을 안 해.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야. 얘는 그런 거 없다니까? 물건을 속아서 산 소비자가 등신이지. 지네가 속인 광고쟁이가 잘못이냐? 이런 생각하는 애가 당 선거 공약을 짜고 있어. 그러면서 얘네들은 정신과 의사들 혹은 심리학자들 그런 자문을 다 받아.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들이 홀딱 넘어가나, 뭐라고 광고를 해야, 뭐라고 정치적으로 헤드라인을 잡아야 할아버지들이 속아 넘어가나, 그것만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야. 우리가 볼 땐 무식해 보이는 막말같지 걔네 그거 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이 진보 세력들이 그들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 2012년 민주당하고 통진당 경선 붙이면서 민주당으로 안 되니까 통진당으로 가자. 그거 다 댓글원들이었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뭐가 틀리냐? 통진당으로 가자. 그거 다 댓글원이었다니까. 아니 그렇게 인터넷에서 통진당 지지자가 많았어. 그러면 통진당 지지율이 25% 나와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안 그래? 인터넷상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글하고 12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번 인터넷에서 나왔던 글의 수준을 봐봐. 98%가 통진당 지지자들이었어. 그지? 그러면 그렇게 이 인터넷에서 통진당 지지자가 많았다면 실제로 통진당 투표율이 통진당이 얻은 지지율이 25%는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25% 나왔어 안 나왔어? 응? 25%가 나왔어 안 나왔어? 다 합해서 10% 나왔던가? 그지? 13% 안 나왔어요. 통진당 13% 안 나왔어. 13%는 그 옛날에 열린우리당하고 민노당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최대로 얻은 게 13%였어. 이번에 10%였어. 10%. 무슨 얘기냐? 결국은요. 그 당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똑같으니까 통진당 지지하자. 그러면 정말로 통진당이 25% 나와야지. 옛날에 정동영으로 안 된다. 문국현을 뽑아주자. 그러면 문국현 지지율이 25% 나와야지. 문국현 까니까 5.6%. 그렇게 온 나라에서 통진당 노래를 불렀는데 10%. 그게 뭐겠어. 결국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 이명박이 완전히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야권이 승리한다. 야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라고 생각했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지 않다. 쟤는 이번에 사활을 걸 거다. 그래서 내가 야권이 승리하려면 2011년에 야권 통합을 해서 12년 되기 전에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 그지같이 안 들었잖아. 3월 10일까지 질질 끌었잖아.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선한다고. 4월 초가 총선인데 3월 17일까지 경선하고 자빠져 있었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에 투표율 70% 가나요?
뭐 스타킹을 신고 춤을 추고 개 지랄 연병들을 떨면서 그래서 망한 거야. 쟤네들은 매 선거에 사활을 걸어. 무조건 후보 하나로 목숨 걸고 뭉쳐. 그런데 진보 세력은 그러질 않아. 그냥 선거는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지. 내가 옛날 저 경희대에서 강연하러 간 날 그때 노동당 당을 지지하는 어떤 1학년 학생을 만났어. 얘가 뭐래냐 하면 내가 이제 삼성 휴대폰을 안 쓰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서 난 이제 LG 아이폰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폰들은 전부 다 보안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삼성이나 아이폰이나 똑같이 대기업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결국 이 양당 제도로 가는 건 미국이 정치가 저 모양인 건 양당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우리가 중소기업 휴대폰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 지금 알뜰폰도 전부 다 대기업에서 가져갔어. 알뜰폰도 다 대기업에서 장사해. 카톡이 되는 폴더폰 그거 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야. 결국 그런 발상을 가지고 진보정당 운동을 하니까 매번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라고. 나는 이번에 통진당 해산이 통진당 해산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통진당 해산되고 지금 당원 9만 명을 뭐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야. 고소했다는 거 아니야. 통진당 당원 9만 몇천 명을 고소했어.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통진당 당원 9만 몇천 명 거기서 끝날 것 같아? 통진당이랑 같이 움직였던 정의당까지 수사를 확대하겠지. 그 다음에는 통진당이랑 야권 연대했던 민주당까지 확대하겠지. 그게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방식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2012년에 이석기를 2012년 5월 달에 민노당 출신들더러 이석기를 국회의원 물러나게 해라. 이석기를 그냥 살려두면 내가 2년 반 전에 얘기했어. 2년 반 전에 이석기를 그냥 국회의원으로 앉혀두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석기를 치고 들어오면서 통진당을 꺾을 거다. 그런데 그때 통진당이 당할 때는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를 공격할 거다. 기억나? 내가 2012년 5월 달에 그 방송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 기억에 5월 7, 8일? 5월 7일에서 8일 그때였어. 돌아오자마자 한 얘기였어. 내가 2012년 5월 초에 통진당 폭력 사태 나고 그때 내 제주도 가 있을 때.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한 방송 내용이 그거였어. 이석기를 그냥 살려두면 이석기한테 국회의원 자리 그냥 남겨두면 가장 결정적일 때 이석기 문제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칠 거고 그렇게 통진당 전체가 당할 건데 통진당만 당하지 않고 민주세력 전체가 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석기 잘라라. 못 들은 척했지? 응? 2011년에 민노당하고 국민참여당하고 합치지 마라. 그러면 국참당 애들이 민노당 홀딱 발가벗길 거다. 조직을 전부 다 발가벗길 거고 첫 번째 희생자 이정희가 될 거다. 둘이서 합당하지 마라. 2011년 8월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기어이 합당했지. 그리고 폭력 사태 나가지고 민노당 조직 다 들통나고 이정희 쫓겨나고 후보 사퇴했잖아. 내가 2012년 5월 달에 이석기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게 해라. 제명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석기 때문에 민주세력 전체가 고통을 당한 날이 온다. 존나 안 들어 씨.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언제나 우리 야권 세력들은요. 새누리당을 너무나 새누리당을 얕봐가지고 무시하고 특히 자칭 진보 똑똑한 지식인들이 너무나 새누리당 애들을 우습게 알아. 걔네들 선거운동할 때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알아? 나는 10몇 년 동안 걔네가 선거운동하는 걸 봤어. 나는 열 몇 번 선거운동할 때마다 걔네들이 얼마나 무섭게 이 바닥을 훑고 다니는지를 봤다고. 그 무슨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떠드는 아줌마들 그냥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아줌마 같지?
아니야. 그거 다 구전 홍보단이야. 찜질방에서 박근혜 홍보하나 하지만 하루 종일 몸이 불토록 거기서 구전 홍보해. 어? 걔네는 그렇게 움직여. 그런데 진보 세력은 찜질방은 시간 낭비라고 안 가잖아. 그러니까 지는 거야. 그렇게 찜질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해도 그냥 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걔네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있어. 그 노하우로 선거하는 거야. 그런데 진보 세력은요, 2008년 이전까지는 그들에게 2008년까지의 선거가 어떤 의미였냐? 존재감 확인이야. 진보 정당 애들은 선거 때 왜 나왔냐? 존재감 확인하러 나왔다 그래. 2008년 선거 때 자신들의 선거 전략을 밝히고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왜 존재감을 왜 선거 때 와서 확인하냐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 진보 세력들이 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소위 똘똘한 진보 세력들이 민주당은 너무나 촌스러워서 같이 못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지네들끼리도 싸워. 지네들끼리도 싸워.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저기 이번에 진보당이 사라지면 노동당이 대안이 돼야 된다.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는 몸은 민주당인데 마음은 새누리당 가 있는 애들이 절반이야. 몸만 그러니까 호남에 태어났거나 호남 말투를 써서 민주당에 있는 거지. 마음은 새누리당 가 있는 애들이 절반이야. 나머지 절반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언론에서 안 써줘. 거기다가 민주당의 기본 구도가 뭐야? 계파별로 싸우는 거야. 서로 어느 계파에 줄 서야 다음에 공천받나. 이게 새정연의 핵심 문제야. 국회의원들이 그거 말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더러 국회의원 해라 그런 얘기 하지. 내가 왜 안 가는지 알아? 똑똑했던 선배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등신이 돼. 아무 말 못해. 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다선 의원들이 막 주질러. 막 면박을 주고 네가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굴어봐라. 다음에 공천 받나.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입을 딱 닫아버려. 내가 그걸 2004년부터 8년 때 그때 내가 여의도에서 열린우리당 선배들이 어떻게 등신대가를 봤잖아. 그래서 공천 못 받을까봐 조용히 침묵해가지고 공천 받고 다음에 당선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에 152명이 당선이 됐었어. 그런데 152명에 당선된 초선 그 사람들 중에 초선이 절반이었어. 그런데 초선이 절반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다선 의원 따라다니면서 줄만 서. 공천 못 받을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냐? 보좌관들이야. 보좌관들이 의원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튀면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는 초선 의원들이 보좌관들한테 쥐어살어. 그래서 결국은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이 줄 서고 저 줄 서가지고 결국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2008년에 홀라당 다 떨어진 거 아니야. 싹 떨어지고 다선 의원들만 또 붙었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새정연 의원들은 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해야 돼. 노무현 봐봐. 노무현이 88년도 청문회 당시에 여러분 노무현이 명패를 던지면서 전두환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노태우하고 합당을 하잖아. 노태우가 합당을 해요. 88년에 청문회를 멋있게 끝낸 다음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갖고 노태우하고 3당 합당을 한단 말이야. 그러자 이 노무현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노무현이 왕따가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 김영삼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노무현은 그냥 이렇게 정치 생명이 끝난 것처럼 그랬어.
그러나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기회가 와. 김대중이 살려낸 거 아니야, 노무현을. 김대중이 노무현을 살려서 기회를 준 거야. 해양수산부 장관도 주고 공천도 주고 김대중이 노무현을 살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새정년 국회의원들은 줄 서서 공천받을 생각하지 말고 야당 정치인답게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의 간택을 받아야 돼. 국민들의 공천을 받아야지. 늙은이들 공천 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개파 공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공천 받을 각오를 해야 돼. 필사즉생의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야. 그래서 국민 약자들 위해 싸워야. 그래야 공천 받는 거야. 말 조심하고 몸살이고 그런다고 뽑아주지 않아. 뭘 했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새정연은 공천제도를 바꿔야 돼. 안철수 뭐라 그랬어? 아래로부터 공천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개파 공천이 문제다. 그러면서 공천권을 시민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니는 왜 전략 공천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을 왜 전략 공천해갖고 광주로 쑥대밭을 만들어. 이것들은 무슨 자리에 앉기 전에는 무슨 공천권을 국민에게, 김한길도 그랬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당원이 주도하는 정당을 앉으면 쌩까. 야당은 야당대로 무능하고 자기 역할 못한 면이 있어.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너무 지들이 잘나가지고 새누리를 너무나 깔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똘똘하니까 나 따라와. 노회찬이 거기 어디였어? 은평? 어디였지 이번에? 노회찬이 나왔던데 자기가 후보 단일화되면 당연히 될 줄 알았지? 꿈꾸는 거야, 꿈꾸는 거. 그만큼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야, 동작. 그 경선하는 과정, 내가 뭐라 그랬어요? 경선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갈라진다고. 그 모든 표가 다 모여야, 민주당 지지 세력, 진보당 지지 세력 다 뭉쳐야 간신히 당선되는 거야. 선거 일주일 전까지 쌈박질했는데 갑자기 후보 단일화되면 노회찬 찍어줄 줄 알았어? 노회찬 찍으러 다 나올 줄 알았어? 그게 진보 세력의 문제점이라고. 진보 세력이 옛날에는 후보 단일화도 안 했었어. 내가 쭉 선거를 해왔잖아. 내가 여기서 쭉 방송을 해왔는데 2008년에 내가 뭐라 그랬냐. 선거가 시위보다 만배는 중요하다. 너네 선거 때 존재감을 확인하러 나왔지 않았냐. 선거는 그렇게 멋대로 치러놓고 시위 백날 해봐라. 뭐가 달라지냐. 선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만 나한테 쌍욕 민주당 빠순이연이라 저렇게 얘기한대. 그러면서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그랬다고 자칭 그 당시 진보신당이 아주 인기 있었어. 자칭 진보신당 지지자란 새끼들이 나한테 갖고 온갖 쌍욕을 다 했다고. 그런데 2009년 되니까 백욕이 불여 1표다. 그러면서 막 투표의 중요성을 얘기했어. 모두가. 근데 내가 그랬지. 투표 백날 하면 뭐하냐. 각자 지 찍고 싶은 애 찍는데. 그래봤자 매번 새누리당 한나라당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또 나한테 막 이 민주당 빠순이년이라고 후보 단일화 얘기했다고 쌍욕을 했어. 근데 2010년 지방선거 되니까 막 각 지역별로 후보 단일화라고 막 압박을 주는 거야. 그래서 후보 단일화까지 했어.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내가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했지. 매번 이런 식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거 위험하다. 선거 직전까지 후보 단일화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면 후보가 단일화돼도 표가 안 모이는 거다. 그러니 야권이 왜 따로 있는 거냐. 누굴 위해 따로 있느냐. 진보정당이 따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중요한 건 진보 정책 때문 아니냐? 진보 정책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진보 정당의 존재가 중요하냐? 국민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진보 정책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될 만한 정당에 들어가서 진보 정책을 실행해라! 그게 내 주장이었어. 그래서 모든 야권이 뭉쳐라.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2번을 찍는다. 그런데 2번 후보가 정말 노회찬이라면, 심상정이라면, 이정이라면 고민 없이 찍을 거다. 그런데 이정이도 노회찬도 심상정도 민주당에 오면 후보 안 될까봐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들어와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진보를 원하는 것이다. 나라의 개혁을 원하는 거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 지지자들을 믿고 들어와라. 합쳐라. 말 안 들었어. 기어이 안 들어. 그래서 2010년에 내가 2010년부터 11년까지 계속 주장한 게 뭐냐. 중국의 공산당 봐라. 중국의 모택동은 중공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당하고도 손을 잡았다. 그게 국고갑작이다. 공산당도 국민당이랑 손을 잡는데 민노당이 왜 민주당이랑 손을 못 잡냐.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민노당의 진보 정책과 두 가지를 합쳐라.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 내가 절절히 부탁을 했다고. 근데 민주당하고 민노당은 태평양이고 민노당하고 국민참여당은 실개천이래. 그러면서 합당했다 개지랄하고 개망신을 떨고 급기야 오늘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누가 종북이야 이 등신 새끼들아. 청와대 가서 종북 찾아 씨발.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한일전에서 태극기 흔들지 말란 여자 청와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 종북은 씨발. 어디서 종북이야 씨. 개새끼들이. 뻑하면 종북이야. 내가 여기다 이걸 줘야 되겠다. 그 말이 없구나. 뻑하면 종북이야 종북. 청와대나 가서 얘기해. 청와대나. 종박 새끼들이 박근혜 비판하면 종북이래. 이승만 때 이승만 무능하다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총 쏴 죽이고, 박정희 때 박정희 독재자라고 굴욕적으로 한일관계 맺었다고 그거 비판하면 잡아다 고문해갖고 빨갱이 만들어 죽이고, 전두환 때 전두환 독재자라고 비판하면 삼천교육대 끌고 가서 때려 죽이고, 이 씨발놈들이 진짜 그러던 버릇 아직까지 하고 지랄이야.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이라고 누가 그래? 박근혜하고 북한하고 사이만 좋더만. 나는 정말 김정은이한테 배신감 느껴. 정말로 김정은이가 박근혜하고 싸우고 싶고 정말 박근혜한테 화가 났다면 김정은이는 왜 지네 아버지하고 박근혜 사이에 있었던 대화로 공개를 안 하냐고. 그거 공개 좀 해봐.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질 텐데 왜 그걸 공개를 안 해. 그래서 내가 한패를 하는 거야. 김정은이가 정말로 박근혜한테 화가 났고 정말로 박근혜 혼내주고 싶으면 너 우리 아버지랑 이런 얘기 했잖아로 공개를 해봐. 그 대화력을 보면 온 그 박근혜 지지자들 가만히 있겠어? 아무한테나 종북딱지 붙인 새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정말로 박근혜한테 엿먹이고 싶으면 그걸 까야지. 왜 안 까겠어? 한패니까 안 까는 거 아니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야. 적대적 공생관계. 겉으로는 적인데 실제로는 같은 편이라는 거지. 왜? 아니 김정은이나 박근혜나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권력 유지가 가능한 거 아니야? 김정은이는 남한의 전쟁 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그래야 전쟁을 해내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이 참아라 자기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고, 박근혜 측에서는 김정은이가 계속 살아있어야 김정은 개새끼 이러면서 살아남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있어야 생존하는 존재.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야. 꼭 선거 때만 되면 서울을 불바다로
미사일 쏘고 지랄이고. 박근혜 선거 계속 도와줬어, 씨.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응? 미국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전 세계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특히 OECD 국가들이 전부 다 경제가 어려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옛날에 198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90년 이전까지는 소위 OECD 국가의 모든 기업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계속 보장해줬어. OECD가 소위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노동자한테 월급을 계속 많이 준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소비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던 거지.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됐던 거야. 그래서 전쟁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유럽이 급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45년부터 80년 동안 소위 노동자들한테 계속해서 월급을 올려줬고 그게 소비를 계속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거지. 경제가 발전했던 거지.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왜 노동자의 권리를 계속 보장해줬냐? 어떻게 될까봐.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주의 하자고 그럴까봐.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주의를 하자고, 공산주의 운동을 펼칠까봐 노동조합에다 계속 져준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붕괴가 되잖아. 소련하고 중공하고 동독하고가 붕괴가 돼. 독일이 통일하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포기된 시점이 89년 90년이야. 그 뒤로 더 이상 그들은 노동조합과 협상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나라가 90년대 이후에 20년 동안 1990년대 중반이지 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OECD 국가들도 노동자의 권리가 계속 나빠졌어. 그리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경기가 그러니까 10년은 유지가 돼.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중반, 94년도에 세계 경제가 최고치를 쳐. 그리고 나서 10년은 유지가 돼. 그 다음에 2004년 이후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7년에 벌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 결국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경쟁력을 잃어버린 신자유주의자들이 90년대가 신자유주의로 완전히 통일된 때거든. 사회주의라는 그 적군이 사라지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이 겁이 없는 거야. 겁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줄여간 거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경기가 침체된 거야.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경기가 침체된 이유가 그거라고. 옛날에 80년대까지는 혹시 사회주의가 이길까봐 노동자 조합에게 계속해서 권리를 주고 이익을 주면서 노동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줬어. 노동자의 성장은 곧 서민의 성장이고 서민의 성장이 결국 중산층의 성장이 됐고 그렇게 나라가 이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했던 거야.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경쟁자가 사라진 거지.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재벌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어. 노동자들이 망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하자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가난해진 거야. 아이 등신새끼야. 내가 지금 이게 전 세계 신자유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대통령 욕이야. 아이 스피커 10,000원이면 사. 진짜 이 잡놈아. 나 진짜 짜증나서. 릴렉스. 그 10,000원짜리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전 세계 신자유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욕한다고. 이 등신새끼 진짜. 어휴. 얘 새끼 너 안방 가봐 이 새끼야. 니네 엄마가 지금 안방에다가 지금 미역국 토하고 있어 이 새끼야. 망치 부인님 죄송합니다. 저 새끼 낳고 옛날에 먹은 미역국 토하는 중입니다. 왜? 방이나 닦아 이 새끼야. 아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요. 적이 사라지면 같이 망해요. 적이 사라지면 같이 망하는 대상이 있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G20이 왜 생긴지 알아요?
이명박 때 G20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450조의 경제 이익이 있다. 뉴스에서 들어본 사람? 그때 이명박이 G20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450조의 경제 효과를 낸다고 뉴스에서 계속 떠들었잖아. 그 450조 어디 갔대? 응? 우리 국가 1년치 예산을 넘어서는 그 450조의 경제 효과 어디 갔대? 개뻥이었잖아. 그 왜 개뻥을 쳤냐? G20 회의에 대해는 저기 숨겨진 얘기가 있어. 뭐냐? 원래는 G7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토 알지? 나토. 나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소련하고 미국이 적대적 관계를 맺고 동독하고 서독이 적대적 관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련, 동독, 중공이 한패. 그다음에 이쪽은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뭐 일본과 이 아시아 여기가 이제 한패.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잖아. 그때 나토라는 게 뭐냐 하면 아니지. 그러니까 그 EC지. EU 전에 EC인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 EC라고. 그리고 그 얘네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 EC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었냐면 나토라는 게 있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게 나토야. 그게 유럽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낸 자본주의 진영의 공동체 나토. 그리고 이쪽이 WTO. 그래서 이게 W가 바르샤바의 약자, 바르샤바 첫 번째 글자가 W야. 그래서 WTO, 지금의 세계무역기구 말고 옛날 소비에트 연방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WTO가 있었어. 나토 대 WTO로 이건 군사동맹이야.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얘네들은 군사동맹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엔 EC, 얘네들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권이 이제 같이 움직였던 거지. 서로 지원하고. 그런 양대 구도였단 말이야. 그때 소위 EC와 나토, 그러니까 뭐라나, EC라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 미국이 영향을 미쳤던 게 뭐였냐면 G7이라는 거였어. 세계 선진국 정상회의라 해서 7개 나라에, 그러니까는 이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 7나라가 모여서 그 정상들이 회의를 했단 말이야. 그때 미국의 입김이 제일 셌어. 왜냐하면 소련하고 맞대응하는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미국 말을 들었던 거야. 그래갖고 G7을 거의 미국이 이제 막 주도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소련이 망했잖아. 소련하고 중공 동독이 포기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야, G7 모여! 이렇게 미국이 얘기했는데 G6나라가 싫은데? 그런 거야. 야, 모여! 그랬는데 애들이 싫은데? 우리 바빠? 이랬어. 그래갖고 미국이 충격에 먹은 거야. 야! 내가 너희들을 소련과 중공과 동독으로부터 구해줬는데 너네 왜 내 말 안 들어? 했더니 아니 옛날에는 뭐 쟤네들 쳐들어올까봐 너랑 어쩔 수 없이 같이 놀았는데 이젠 뭐 사라졌는데 우리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니? 이런 거야. G6나라가. 그래서 미국이 급 당황을 해. 그래서 G20을 확대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들을 13나라를 더 뽑은 거야. 그래서 그 G20을 만들어 놨는데 G20의 회의는 의미가 있다 없어? 없어. 내나 G7은 G7끼리 움직여. 주요 결정은 지네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G20은 결국 미국의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회의였던 거야. 그러니까 G20 회의를 그래갖고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가 계속 번갈아서 한 거야. 그게 이제 미국이 면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유럽 애들이 우리가 경호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영 안 좋아서 이게 뭐 손님들 맞을 상황이 아니다 이러면서 유럽이 계속 실상을 했어.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인가가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엔 미국이 화를 낸 거야. 야 이번엔 어쨌거나 유럽이 한번 해. 근데 유럽에서 아무도 안 한다 그랬어. 그때 누가 손을 들었어. 저요 우리나라에서 할게요. 걔 맹박이가 그렇게 손 들어갖고 G20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한 거야.
저 우리나라에서 할게요. 아유, 그게 G20회의야. 무슨 뭐 그걸로 큰 이익을 온다고 개찌랄 떨고 아유 쪽팔려가지고. 이 무슨 얘기냐 결론은 소련이 있을 때 미국의 말이 통했던 거야. 소련이 있을 때 소련에 대한 공포로 미국 말을 들었다가 소련이 사라지니까 미국의 권위가 상실된 거지.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적이 필요했어. 새로운 적.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팔이가 안 되는 거야. 야, 소련이 제3차 대전을 일으키면 어떻게, 중공이 제3차 대전을 일으키면 어떻게, 막 이랬는데 공산주의에 몰락했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적이 필요했어.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래서 나온 게 테러와의 전쟁. 그래서 나온 게 테러와의 전쟁이야. 이슬람과의 전쟁. 그게 그래서요. 그 빈라덴이나 후세인 얘네들이 누구냐? 옛날에 중동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서남아시아 붙어 있어. 육지로. 러시아에서 서남아시아로 탱크 타고 갈 수 있다고. 그런데 미국은 중동 가려면 비행기 꼭 타야 돼. 비행기 오는데 격추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소련이 있을 때 중동은 그러니까 친소련 정부가 많이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친소련 민족주의자들이 그 정권을 많이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친소련 민족주의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키운 게릴라들이 후세인이나 빈라덴 같은 애들이었던 거야. 내 물을 좀 떠올게, 물을. 오랜만에 목을 쓰니까. 못 알아듣겠지? 응? 못 알아듣겠지?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빈라덴이랑 후세인을 미국에서 뒤를 대주고 키운 애들이야. 그래서 그랬다가 뭔가 미국 사람들을 겁먹게 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 2000년대 초반에 그 부시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라크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 그 7년인가 8년 동안 대량 살상 무기 나왔어요? 부시가 그 뭐 이라크랑 뭐 저기 그쪽에 시리아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그렇게 지랄했잖아. 나왔어? 없었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후세인을 죽이고 빈라덴을 잡는 뭐 얘기가 있었는데, 후세인을 뭐 잡았다고 막 얘기했던 거, 그것도 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 지금. 소위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맨날 음모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 음모론이 뭐냐 하면, 음모론이라는 게 뭐냐, 소위 그 미국에서 9.11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 저기 뭐야 무역센터가 갑자기 동강이 나잖아. 완전히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잖아. 그러면서 미국이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졌어. 그러니까 미국은 9.11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 내용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그 전에는 9.11 사태 이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자유였어. 자유와 평화, 평등.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였어. 그런데 9.11 사태가 딱 발생하면서 국가에서 그 모든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다. 반테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나 심하게 억압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가령 이제 뭐라 그러나 국민을 사찰한다든가 개인의 정보를 빼돌린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온 국민이 분노했었어. 그런데 9.11 사태가 터진 다음에 얘가 테러범일지도 몰라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나 심하게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심각한 문제점이야. 자, 그러면서 원래 그전엔 없었어. 국가안보처라는 게 NSA인가? 그게 9.11 이전엔 없었어. 그 전에는 미국의
최고 권력이 CIA하고 FBI였다고. FBI는 뭐냐? 소위 형사범죄를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연쇄살해한다든가 그런 놈들을 잡는 게 FBI.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친다든가 그러면 잡는 게 FBI야. 연방경찰. 그럼 CIA는 뭐냐? 소련이 살아있을 때 소련하고 맞대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했던 게 CIA야. 그런데 이 CIA가 누가 죽으면서? 소련이 죽으면서 같이 죽은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소련의 CIA가 말이 안 먹히는 거야. 그 와중에 9.11 사태가 터진다고. 자, 미국이 그 많은 인공위성을 떼어놓고 그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었던 CIA가 그 무역센터가 공격당하는데 몰랐다. 그게 말이 되냐고. 어?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정보가 어디서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그 무역센터가 공격당하고 그 펜타곤이 공격당할 동안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음모론이야. 그래서 9.11 사건이 뭔가 수상하다. 9.11 사건이 뭔가 수상하다라고 나오는 게 이제 소위 화씨 9.11이라는 영화였잖아요. 화씨 9.11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그 9.11 테러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한 걸 모아가지고 나온 게 그게 그 화씨 9.11. 그래서 부시의 소위 이제 대이라크 그 뭐라 그러나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근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시한 게 이제 화씨 9.11이었고 그 화씨 9.11이 선거 직전인가 나왔었어. 미국의 선거 직전인가 그 화씨 9.11이 확 인기를 끌었지. 그래가지고 근데 대선 전이었지. 대선 전인가 그게 나왔었는데 원래는 부시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때 기억이 하여튼 그래. 원래 부시를 떨어뜨리려고 만든 영화였는데 그 엘고어가 떨어지고 그 부시가 당선이 돼. 그쵸? 그 당시가 그때 그 선거 맞지? 엘고어가 당선되던 그때 나온 게 화씨 9.11 맞죠? 근데 그 엘고어가 원래 국민 다수의 원래 국민 다수의 표를 얻었어. 엘고어 아니었나? 맞지? 내 기억엔 그래. 그러니까는 투표수로는 그러니까 표수로는 엘고어가 더 이겼는데 미국은 대의원 제도야. 대선이 간접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상하게 어떤 그 대의원을 어느 정당이 이기면 그 동네에 표를 그 정당이 다 먹어버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주에서 얻은 표수를 다 더하면 엘고어가 이기는데 몇몇 지역에서 부시가 이기는 바람에 그래서 그 주별 성적표로는 부시가 당선이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엘고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그 투표를 재선거해야 되냐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엘고어가 깨끗이 포기하고 승복해버렸던 그 대선이야. 좌우지간 부시가 어렵게 당선이 된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소위 이제 이 음모론이고 이 음모론의 시초가 그거였다며. 아폴로 11호 달 착륙. 달에 아폴로 11호가 가서 그 보면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 음모론은 아주 간단해서 나왔다더만. 정말로 달 착륙을 했는데 왜 그 다음에 달 간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로 달에 갔었다면 왜 그 뒤로 미국은 달에 못 갔냐. 왜 한 번도 못 갔냐. 그게 문제 제기의 시작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소위 슈퍼컴이 1969년 아니야. 1969년도에 슈퍼컴퓨터가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보다 계산 능력이 떨어졌대. 1969년도에 미국의 슈퍼컴퓨터의 수준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보다도 수준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못 한다는 거지.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미국의 음모론자들의 주장이야. 이게 우리 주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음모론이라고. 내 주장이 아니야. 미국의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그 아폴로 11호가 정말로 달에 갔었으면 왜 그 다음에 달에 간 사람이 없냐? 그 다음에 달에 간 사람 있었어요? 어? 그 다음에 달에 간 사람 있었어? 그 아폴로 11호 말고 그 다음에 달에 가서 사진 찍은 사람 있었냐고.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미국의 그 달 착륙에 수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9.11 사태가 그 뒤에 벌어진 모습을 볼 때 미국의 이 수정헌법의 존엄과 가치가 그 9.11 이후에 훼손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9.11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그러니까 NSA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내가 볼 땐 그 퍼거슨 시위, 뉴욕에서 내가 퍼거슨 시위를 보고 한 얘기가 있잖아요. 왜 수만 명이 뉴욕에서 그러니까 일어서서 나왔을까? 그게 정말 죽은 흑인 2명에 대한 분노였을까? 나는 거기서 어떤 배경 같은 게 느껴지는 거야. 첫 번째로 미국도 1994년 이후로 점점 기울은 거야. 경제가 기울어서 9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풍요로웠어, 미국이. 근데 90년대 중반에 멈추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전체적으로 가난해진 거야.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집을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미국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불만이 되게 많아. 물가는, 가령 뉴욕 물가는 LA 물가보다 3-4배가 비싸. 그 LA 물가보다 3-4배가 비싸고, 그러면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월급도 늘지 않아. 미국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한 불만이 되게 팽배해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소위 이제 그 9.11 사태 이후에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그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작년 재작년 뭐 스노우든 사태에서 벌어졌던 얘기가 뭐냐? 미국의 NSA가 전 세계의 모든 통화를 한 달간 보관한대. 미국의 NSA가 전 세계의 모든 통화 내용을 한 달 동안 보관할 수 있대잖아. 내 통화 내용도 미국에서 언제든지 한 달치의 통화 분량을 저장했다가 찾아본다는 거야. 그 여러분이 본 시리즈 있잖아. 본 시리즈에 보면 야, 그 전화 연결해 이런 장면 나오잖아. 그게 실제로 사실이었다는 거를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밝힌 거잖아요. 지금 생방송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 NSA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국민 모두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거야. 국민 모두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인권 침해가 심하다. 그게 지금 미국의 문제의식이라는 거지. 경기 침체 더하기 그러니까 9.11 이후에 계속된 인권 침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서 퍼거슨 시위로 드러난 거 아니냐. 퍼거슨 시위로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내가 가서 봤던 이야기고, 내 고향이 왜 북한이야? 공산당 당원 딸은 지금 청와대에 있어. 이 새끼들은 뻑하면 북한. 야, 북한 갔다 온 여자 청와대에 있으니까 청와대 가서 얘기해. 나는 일생 동안 김정은이하고 악수는커녕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의 흐름이 그렇더라. 이걸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저께 들려온 이야기, 소위 베니스 위원회? 아니야, 비엔나 위원회? 베니스인가 비엔나인가? 왜 그거 있잖아, 국제사법 머시기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국제사법 비엔나 위원회,
베니스야? 비엔나야, 베니스야? 베니스예요? 어.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에 있고 베니스는 이탈리아에 있는데 베니스야? 그거 확인 좀 해봐. 좌우지간 이게 무슨 국제 헌법에 대해서 그 조언해주는 국제 헌법에 대해서 무슨 조언해주고 자문해주는 무슨 기구라며. 응. 그런데 베니스 헌법위원회야. 그러면서 그 베니스 헌법위원회라는 데에서 보니까 지난 10월 달에 통진당 해산은 맞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그 헌법위원회의 기준이 공개가 됐는데, 뭐라 그러나, 정당 해산에 대한 기준이 공개가 됐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통진당은 해산 심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니스 위원회. 베니스 위원회에서 그 베니스 위원회가 특히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러면서 함부로 어느 정부든 그 정당 해산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깐깐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통진당을 해산할 그 명분이 없다. 그게 10월 달에 나온 얘기라면서요. 응?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 베니스 헌법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정당 해산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통진당을 해산할 수 없다라고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 베니스 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다가 통진당 해산에 대한 그 판결문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세계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었고 그 자리에서 통진당 정당 해산에 대한 기준이 공개가 됐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미약하다 그랬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베니스 위원회가 이번에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판결문을 헌재에다가 달라고 그랬다며. 그래서 이제 지금 헌재가 그 340쪽짜리 판결문을 보내야 되는데 번역하는데 1년 걸린다고 뻥까고 있다며. 그걸 왜 달래? 지네가 뭔데? 그래. 그러게 그걸 왜 달래? 지네가 뭔데? 그러니까 할 말 없다 야. 그러면 유엔의 평화유지구는 왜 남의 나라에 끼어들까? 참 박근혜 지지자들의 공통점은 참 우리의 생각의 틀을 참 벗어나 있어. 이게 생각의 틀이라는 게 뭐 이렇게 왜 옛날에 그 손석희 씨가 광우병 문제로 막 토론할 때 누가 전화해서 그거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할 말 잃었던. 그래? 그걸 왜 달랬지?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야. 좌우지간. 그런데 내 말은 뭐냐? 일단은 그 베니스 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베니스 위원회가 당연히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할 거다, 반대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니스 위원회가 헌재에다가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거라고 되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왠지 좀 불길해. 나는 베니스 위원회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그 베니스 위원회라는 게 얼마나 그 권위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걔네들이 그 베니스 위원회라는 데에서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 근데 그 자료를 받아서 통진당은 해산할 만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베니스 위원회 얘기가 막 퍼져나가면서 국제적 망신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니스 위원회가 통진당 해산은 그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제하고 막 기대를 갖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든 생각이 뭐냐, 그 베니스 위원회에
한국인 그 종박 판사가 가 있다며. 베니스 위원회에 한국인 종박 판사가 가 있다며. 근데 그 베니스 위원회에서 그 통진당 해산이 문제 있다는 판결 내린다고 누가 그래? 나는 베니스 위원회로 이게 지금 6개월에서 1년 동안 번역해서 보내겠다. 그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얘기는요. 이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외국에다 넘기는 거야. 외부 세력에게 주는 거고 그들의 결정이 강제력 있다고 누가 그래? 걔네들이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박근혜가 물러나나? 박근혜가 물러나나? 그거 아니잖아. 그 외부에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난 결정을 보면서 그냥 지금 가만히 참아라라는 얘기야?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전부 다 박근혜랑 안 놀잖아. 이미 전 세계에서 박근혜랑 안 놀아. 이미 박근혜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개무시당하고 있잖아. 영접도 안 나온다며. 원래 급 맞춰서 영접을 나와야 되는데 영접도 안 나오고 있잖아. 이미 정치적으로는 전두환급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어. 옛날에 전두환이가 선진국에서 아무도 안 놀아줬고 아프리카만 몇 번을 간 거 아니야. 버마 아프리카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상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맨 아프리카 버마 동남아로만 돌았어. 그런 것 마냥 지금 박근혜도 어디를 가도 저 세월호 사건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줄줄 눈물 흘린 다음에 그날 비행기 타고 아랍에미리트인가 어디가 갔잖아. 갔는데 거기에 장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나와야 돼. 왕이나 왕의 무슨 가족이 나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장관이라도 나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장관도 안 나왔어. 그래서 박근혜가 차관이랑 사진 찍고 온 거야. 이게 뭔 줄 알아? 지금 국제적으로 박근혜 등급이 차관 수준으로 본다는 거야. 정치적 타격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지.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타격받을 게 더 없어. 내가 볼 땐 베니스 위원회의 결정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게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그럼 그동안에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자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 베니스 위원회에서 헌재에다가 판결문을 달라고 요구한 거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중요한 건 그동안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을 저 허수아비 헌법재판소와 더불어서 지 멋대로 박살냈는데 베니스 위원회 결정을 그냥 기다리고 있자는 거야? 나는 그게 좀 아니라고 봐. 나는 그거 좀 아니라고 봐. 내가 나는 내 스스로 100% 안 믿어요. 예. 저는 제 자신을 100% 믿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이 100% 맞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나오는 대로 떠벌릴 뿐이야. 근데 그 말들 중에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말에 대해서 나는 100% 내 말을 믿어라라고 얘기 안 해. 마음에 들면 와서 듣고 안 들면 오지 마라. 그게 내 철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이게 맞나? 한번 검토를 꼭 해보세요. 검토 꼭 한번 해보시고 이게 맞다고 증명된 것만 믿으시고 증명 안 된 건 믿지 마. 그 증명 안 된 건 믿지 말고 계속해서 검토하세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속으로 계속해서 검증하시고 확인된 사실만 믿으세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베니스 위원회에서 헌재에다 요구한 게 마치 뭔가 거대한 희망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 나는 잘못됐다고 봐.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이 베니스 위원회의 결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통진당이라는 철없는 진보정당을 해산하는 문제, 그래 걔네 철없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 정당을 해산할 때는 분명한 기준과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안에 품은 뭐 사상이 의심스럽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정당 해산을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나중에 나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권력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겠냐.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통진당이지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 문제를 만약에 내가 어이없이 또 당하게 된다면 그때 누가 날 위해 싸워주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같이 맞서 싸워주지 않는다라면 내가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누가 날 위해 싸워주겠는가. 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도미노다. 그래서 저 멀리서 누가 하나 무너지면 나랑 관계없다고 고개 돌리지 마라. 그 도미노가 돌고 돌아서 내 뒤통수를 친다. 그게 인간사다. 가장 가난한 노예와 노비들이 망하면 그들이 무너지고 죽는 건 줄 알지만 그 죽음과 멸망은 결국 중산층까지 멸망시키고 나중에 그 윗대가리까지 왕족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모든 나라가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밑에 있는 서민들을 튼튼히 세우려고 하겠어? 왕은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서민들은요,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살아야 서민들의 안정이 유지되는 거야. 그게 그물망이라는 거라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야 내가 유지가 되는 거야. 나보다 약한 사람이 무너지면 나는 그 다음 강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다 먹어치웠어. 그러면 저 괴물은 누구를 먹으려고 할까? 나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나보다 약자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 다음 먹잇감은 나야. 나는 지금 새정연이 그 내부적으로 전당대회 한다고 지랄 떨면서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난 다음 총선에서 이 새정연에서 무슨 줄 서가지고 눈치 보고 계파별로 줄 서서 공천 따내봤자 나는 새누리당한테 다 질 거라고 봐. 지금 새정연부터 모든 정당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긴 사건이라고 분명한 입장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면 다음 총선에서 나는 국물도 없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어떤 계파한테 줄을 서서 공천을 받아도 새정연 이름으로 공천받은 사람은 당선되기 어려울 거라고 봐. 우리 모두는 도미노다. 제가 망하면 돌고 돌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내 뒤통수를 친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그 망치부인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하고요. 예. 그 내일은 그 아프리카 시상식을 3시 반에는 우리 집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2시부터 해봤자 1시간 반밖에 못해. 그러면 내일은 12시부터 할까? 12시부터 3시까지? 내일 상황 봐서 근데 내가 지금 아침에는 피곤해갖고 내가 이제 아무래도 시차 극복 중이잖아. 마음 같아서는 12시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지금 구토증도 되게 심해. 구토증이 되게 심하고 좀 쉬는 게 몸 상태가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질 못하겠어. 하여튼 내일 아침 봐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봐서 컨디션이 좋고 뉴스가 심각하다 싶으면 12시에 시작하고 아니면 그냥 내일은 그 2시부터 그냥 준비해가지고
저기 시상식 가는, 시상식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내일은 모바일 방송으로 진행할게요. 내일은 아프리카 시상식이 있는 날이라서, 내일은 조금, 방송이 파행 운영이 된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예. 할 수 있으면 12시 할게요. 제 컨디션이 좋으면, 제가 컨디션이 내일 방송 할 만하면 12시에 하고, 12시에 할 상황이 아니면, 2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서 좌점을 왜 찾아? 공산당 당원 딸은 청와대에 있다니까. 아, 정말.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까지 추천해주신 2,916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꺼지세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해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보러 오세요. 예,